비트코인으로 70조를 샀던 고래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탐욕이 부른 12조 원 증말의 전말을 이번 영상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르지만 썰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존 F 케네디가 인용한 격언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썰물이 닥쳤습니다. 이 비트코인 예수 마이클 세일러가 12조 원을, 이더리움 고래 톰 리는 11조 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상승장이 끝나면서 이 빛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는 반드시 진짜만 살아남기 때문인 거고,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탐욕스러운 고래들의 몰락 과정이랑 그 폐허 속에서 실용성이라는 이런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는 리플 XRP의 기회를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전말부터 정리해볼까요? 이 비트코인 예수로까지도 불리던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더 유명해진 기업이죠. 현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심지어 빛을 내서까지도 코인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이 71만 7천 개, 매입 평균 단가는 무려 개당 7만 6천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42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 이상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비트코인 ETF처럼 움직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마이클 세일러의 진짜 큰 손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난 2025년도에는 새로운 거대 고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 월가 분석가 톰 리가 이끄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에 집중을 했어요. 2025년 중반부터 공격적으로 이더리움 매집해가지고 불과 반년 만에 442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 보유 수량이고,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3.66%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죠. 여기서 매입 평균 단가는 약 3,73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이더리움 4,000달러 시대를 확신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으로 자기 금고를 채우는 전략들을 두고 연금술 5%라는 별칭까지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더리움 공급량 5%까지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비트코인 진영의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더리움 진영의 고래 비트마인, 이 두 가지 기업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관과 기업까지 나서서 암호화폐를 금고에 쌓아두던 시절의 정점이었다라는 거. 2024년부터 2025년으로 이어진 이 암호자산 상승장에서 이들은 선구자이자 말 그대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암호화폐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낙관론에 불을 지핀 존재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25년 10월 이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12만 달러마저도 돌파했었고요. 이더리움도 8천 달러에 육박하면서 모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평가 이득이 수십억 달러였었고요. 비트마인은 매주 이더리움을 더 매수했습니다. 흥분과 탐욕과 욕심들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이 말 그대로 그들은 우리는 절대 안 팔다, 홀딩한다라는 이런 투자를 독려했었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이 영원히 한 방향성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이 작년 연말에 정점 찍고 나서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리긴 했지만 생각만큼 유동성이 풀리질 않았었고, 또 한편으로 너무 상승했다라는 경계 심리가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 말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라는 거. 주식도 조정을 받았고요. 금리도 출렁였고요. 비트 가격이 1월 28일경에는 9만 달러 선까지 밀리더니 며칠 사이에 투매가 나오면서 2월 10일 순식간에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고점 대비는 거의 절반 이상 폭락한 상황인데, 이번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통 레버리지로 가득했던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셈이고, 이 상승기에 모두가 빛을 내서 코인을 샀지만 하락기에는 그 빛이 청산의 폭탄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연쇄적인 선물 포지션 청산으로 수십억 달러가 날아갔고요. 시장 유동성이 순식간에 메말랐습니다. 바로 데스 스파이럴, 이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용어를 입에 올린 사람이 바로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기업들, 채굴자들의 파산 도미노가 올 수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채굴 회사들 일부가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까지도 들렸고, 이 가격 하락과 투자자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서 코인 매물이 증가되고 가격 추가 하락에 악순환들까지도 켜지면서 그야말로 소용돌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두 가지 고래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물속에 잠긴 고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비트코인 한 개당 7만 6천 달러에 샀다고 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만 2천 달러 되다 보니까 개당 1만 4천 달러씩 손해보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71만 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무려 90억 달러를 넘어갔고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이만한 손실이면 웬만한 기업들은 파산해버리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판다.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마인도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개당 3,730달러에 매수한 이더리움이 지금 절반 이하 가격이다 보니까 한 개당 1,900달러 넘게 손해예요. 442만 개를 보유 중이니까요. 약 84억 달러, 11조 원 이상 평가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마인의 회장 톰 리 측에서는요. 지금 가격은 이더리움의 높은 유용성을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지난주에도 이더리움을 5만 개 이상을 더 매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배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외부에서는 저러다가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파산한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벌어지는 일의 표면입니다. 정리드리자면 큰손들도 물렸다라는 뉴스죠. 근데 이야기에서 정말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 바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 뿐이겠지만 그 사실은 그 손실이 발생한 방식과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대비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심지어 전환사채까지도 발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증자를 받고 대출을 일으켜가면서 이더리움을 모았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빚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폭락하면서 추가 담보 요구에 직면했고요. 비트마인은 자기 회사 주식마저도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 모두 다 우리는 안 판다면서 버티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 한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버티지 못하고 보유 코인을 시장에 던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데스 스파이럴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0만 비트코인, 비트마인이 400만 이더리움을 내던진다고 상상해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출현되는 거고 가격은 또 급락하게 되겠죠. 물론 이들이 그렇게까지 몰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로 버틴 고래는 흑발 한번 헛디딘다면은 시장 전체를 흔드는 리스크로 돌변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과 거시 환경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제가 커졌을까요? 저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이어지는 이 거시 환경 변화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년 하반기까지 암호화폐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배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미국 연준의 피벗 정책 전환 기대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니까 슬슬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퍼졌고 실제로 약간씩 내렸었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게다가 또 한 가지 ETF를 포함한 제도권 수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24년 말 드디어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었고요. 2025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나왔다 보니까 이 제도권 큰손들의 진입 신호처럼 여겨졌었고 또 가격 랠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붐, 토크나 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 서사가 더해지면서 암호화폐에 또 한 번 황금기가 온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상당히 강력했었죠. 하지만 2026년에 접어들면서 이 낙관론들과 반대되는 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함부로 큰 폭으로 내리진 못했었죠. 3% 중반 금리면 여전히 은행 예금만으로 4%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위험한 코인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인 거고, 그리고 ETF라는 것이 이 장기적인 호재일지언정 막상 나와보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한 격이 되어버렸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발표된 게 2024년이었는데 이 정작 ETF 출시 이후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겹쳤어요. 이번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 중국 관세 갈등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분쟁들, 유럽의 에너지 수급들, 여러가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악취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통시장과 크립토시장 할 것 없이 투자 심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025년 말 고점에서 찍으면서 10% 이상 조정받았죠. 기술주가 붐 빠지면서 함께 올랐던 코인 시장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에 거시 환경이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에 기대선 크립토 거물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일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늘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기업형 매수자들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우리도 코인 좀 사볼까 했다가 움찔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 월가 투자은행들 리서치 노트 살펴보면은 암호화폐를 대차 대조표에 넣는 이 전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이 파급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증권당국 SEC 측에서 작년 당시 리플과의 소송을 포함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패소했었죠. 이러면서 입지가 흔들렸었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는 또 다른 각도로서 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상장 기업이 주주 동의 없이 회사 돈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코인 투자하는 거 제한해버리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노인될 법한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례 같은 기업의 등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한편으로 봤을 때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2차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사태 겪으면서 중앙화 거래소들의 위험 관리 시스템들, 그리고 증가금 관리 투명성 같은 것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역시나 정답은 디파이인가 이런 논쟁가 수도 나옵니다. 이 중심화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요,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 이것보다 분산된 방식으로서 자산을 운영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투기적 배팅의 결말과 그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희미하지만 분명한 방향전환의 징후를 읽고 싶어요. 바로 투기에서 실용으로의 이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마인은 투기의 시대를 상징하는 플레이어들이었죠. 반면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격 거품이 거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각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랑 활용처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새삼 주목받는 것들이 결제, 송금, 토크나 스마트 컨트랙트 실제 사용, 기업 협업 같은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 중심에 XRP를 비롯한 몇몇 실용성 위주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요, 이제 투기가 끝났다, 무조건 실용 코인만 오른다, 이런 이분법은 아니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서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우리도 뭔가 쓸모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거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XRP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태생부터 국제 송금용 브릿지통으로 설계가 됐었고, 오랜 시간 은행과 협업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SEC 소송을 포함해서 빛을 못 봤었지만요, 그동안 기술적 제도적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ISO 2002 도입, 리플넷의 확대, 스테이블코인 RLUSD 반응, 그리고 중앙은행들과 파일럿과 시도,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진 상황에서 정작 시장이 투기 열풍으로 흐르느라고 XRP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투기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 생존하는 것들은 결국에 실용적인 가치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트, 이더리움이 이번 조정으로 얻은 교훈들은 아무리 화려한 서사라도 무리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물론 XRP 자체가 이 시장 전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XRP 가격도 같이 밀렸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 이 XRP의 성패는 하루하루 차트보다는 향후 글로벌 금융 인프라 속의 포지셔닝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겠습니다. 이번에 큰 손들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금융권 입장에서 변동성이 큰 비트 대신에 우리 실무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찾자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중에 하나로서 리플 레저가 자연스럽게 언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 고래의 몰락이 역설적으로 XRP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방금 투기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실용적인 가치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부분에서 던졌던 질문들, 거품이 꺼진 뒤에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다시 급등하면 이들의 평가 손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득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큰 손들의 매집 기간 아니냐, 그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낙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어떤가요? 이걸 아주 나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돈 많은 회사들도 당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 강화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기관 참여가 발을 빼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 개인 위주의 이 변동성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은 그 중간 어디서쯤에 있을 거예요. 이번 사태가 분명히 시장에 쓰라린 교훈을 남겼고요. 한동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근본 가치나 기술적인 진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성숙한 통과 의뢰 정도 이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모든 금융시장도 비슷했거든요. 한번 광풍이 지나간 뒤에는 진짜 옥석가리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애플, 아마존 같은 이 실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주도주가 됐던 것처럼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결국에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결국에 부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손들이 보여준 무모함들은요, 일종의 시장 정화작용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XRP를 비롯한 실제 금융 인프라랑 연결된 크립토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도 정비랑 또 기술 도입 흐름들까지도 모두 다 블록체인을 기존 시스템에 녹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 투기에서 실형으로의 큰 흐름들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몰빵 투자 그 자체가 상승장에서는 정말 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 시장이 흔들리는 하락장 순간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 몰빵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장 좋아 보이죠. 수익도 빠르게 커지고요. 괜히 나만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조급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한번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선택지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자금들이 전부 다 몰빵 투자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묶여버려가지고 추가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그렇다고 또 손절을 하자니 쉽지가 않은 거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사람의 심리가 또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한 분들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져가지고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십니다. 하지만 근데 시장이 좋아 보일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어떻죠? 이 분할 매수하시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수익 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도 조금만 불안해져가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갑자기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가장 높은 구간에서 가장 큰 비중이 그 고점에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모아갈 줄 아셔야 되고, 반대로 시장이 오히려 뜨거울 때 이 고점 불장에서는 이미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전제로서 훨씬 더 냉정하게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고, 또 반대로 쉽다 생각하면 또 쉽게 느껴지는 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실 투자금이 아니라 옛날 부루마블 게임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신기하게 비중을 잘 조절이 가능하고요. 원칙 매매를 계획대로 따라가는 게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투자금이라는 거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십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비중 조절하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막상 상승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시면 더 팔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방향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몰빵 투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라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